풀쌤의 코코로 한국사 시즌3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1880년대 개화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요. 이에 대한 내부의 반발, 조선 안에서의 반발,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보다 앞서 개항을 했던 동아시아의 청나라와 일본은 어떠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는가?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는 걸 펼칩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데 서양 신식 군대, 서양 군대의 무기를 경험하게 된 청나라는 우리도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그런 군사체제,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채서영, 중국의 몸에 서양의 기술을 쓴다는 중채서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양무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청나라의 국가체제까지 근대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수립돼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로 탈바꿈하자는 거죠. 문명을 바꾸자. 문명 개화론입니다. 이러한 청과 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이런 초기 개화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 아래 성장했던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서양 제도, 국가 제도도 마찬가지겠죠.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화파가 이제 청과 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런 개화파들이 청과 일에 우리가 보고 보일 수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니까 청과 일의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몸을 그대로 둔 채 수용하자고 하는 동도 서기론의 입각, 급진적인 개화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문명 개화론, 이게 아니죠. 반대로 선생님 쓰려고 그러네. 온건 개화파와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받아들인 급진 개화파로 발전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먼저 일본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겠죠.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국제 정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죠. 이 명칭도 우리나라스럽지 않습니다. 통리 기무화문.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펼치면서 총리 각국 사무아문, 아문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기구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이 줄여서 그냥 총리아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통리기무아문과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제도를 개편해서 신식군대, 이게 가장 크겠죠.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5군영은 90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군영, 90부대는 군대는 5군영에서 2군영으로 줄이고 무이영과 장어영 이라고 하는 2개 부대로 줄이고 나머지 3개 부대를 운영할 돈을 가지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부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 교관 공병소의 호리모토를 데리고 와서 별기군의 교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청과 일본을 골고루 좀 믹스시켜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죠.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 옵니다. 텐진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로운 무기, 청나라는 주로 서양의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윤식을 파견해서 새로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돌아왔지만 돌아왔던 영선사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신식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일본에는 조선사신 일본 시찰단,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서 일본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고 미국과의 수교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반발이 없었느냐? 성리학이 최고다.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바른 학문,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척결하자라고 하는 위정 척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척결한다. 바른 것은 성리학이겠죠. 이 선비가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만이 우리 살 길이요. 이들은 1860년대는 통상 반대, 개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면서 화의를 배척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일으켰을 땐 정부하고 입장이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1876년 강화도 조약 개항을 하려고 하자 이제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정부에서 그랬거든요. 서양 말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외하고 개항하는 거다. 외에게 개항하는 건 다르다 하니까 아니다. 외놈과 양놈은 똑같습니다. 라면서 개항을 반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영남 지방의 유생들 10,000명이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두 맨 앞에 이름을 쓰는 사람을 소두라고 하거든요. 중심이 돼서 무려 10,000명의 유생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이러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 보수적인 움직임은 1890년대 항일 의병투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위정척사운동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자, 바른 것을 지키고 천주교와 서양의 문화를 배척하자, 사악한 것을 척결하자. 근데 이 사악한 것은 서양, 일본 등 침략 세력이다. 그들을 격퇴하자라는 주장 유생층들이 주도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거래하지 말자,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척화 주전론, 이항로, 기정진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주장이었다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개항을 반대한다, 외놈과 양놈은 똑같다, 외양일체론 최익형 같은 분이 주장을 하셨고요. 개화정책에 추진되고 조선책략,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가 되자 개화 반대운동, 개화를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되는 걸 반대하고 불지르기도 하고요. 영남 지방의 유생들 10,000명의 상소문, 아까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태계 이황의 이황 집안 사람입니다. 이만손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고 외세에 반대하고 그들의 침략에 반대한다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죠. 그리고 1890년대에 의병투쟁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세는 개화입니다. 개화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개화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죠. 구식군인들의 반란, 이모년의 군란, 1882년 이모군란. 무의영, 장어영 두 개의 구식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식 군대에게 월급이 무려 13개월이나 밀려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월급을 준답니다. 근데 월급을 주는 곳이 선해청이거든요. 이 선해청의 책임자가 선해청 당상이 민겸호, 민씨 집안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민씨 집안의 세도 정치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99년들이 13개월 만에 월급이 나왔는데 겨하고 모래가 반 틈 이상 섞여 있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도시 하층민들, 민중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모군란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되고 쌀이 무제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쌀이 없었겠죠.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도시 하층민들, 백성들은 일본 때문에 그렇다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99년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요. 결국 99년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시 하층민들이 가세하게 되고 그리고 민경모 같은 아까 이런 사람 집을 저택에 쳐들어가서 민경모 집 부셔버리고요. 민경모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경복궁으로 달아났다가 민씨 품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싶었던 게겠죠. 민비에게. 하다 결국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99년들은 자신들을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운영궁에 가서 자기들을 지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그들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하를 지켜서 그들을 이끌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씨 가문에게 뺏겼던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권력투쟁의 모습도 있었던 거죠. 결국 일본 공사관에 쳐들어가서 일본 사람들도 거기 뭐 일본 순사를 비롯해서 직원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좀 죽이게 되고요. 궁궐에까지 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비를 죽이겠다는 거죠. 민씨 집안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왕은 이 분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흥선대원군을 다시 부르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일시 집권하게 됩니다. 민비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민비는 궁녀 복장을 하고 충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충주 장원까지 도망을 가서 충주 목사였던 민응식 충주 목사 민응식 집에 피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대원군은 이미 사라진 도망친 민비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장례식까지 치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개화 정책을 다 옛것으로 돌리려고 하죠. 하지만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신속하게 개입을 합니다.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죠. 왜 대원군을 납치했을까요? 대원군은 어찌됐든 고종의 생부입니다. 고종의 부친이죠. 왕의 아버지니까 이 사람을 인질로 데리고 있겠다는 뜻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교관이 죽었고 공사관이 불탔습니다. 일본군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군사적인 개입을 준비하고 있었죠. 일본군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겁니다. 그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되죠. 이로써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그 군대를 물릴 생각을 하지 않죠. 이미 와 있는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면서 아주 긴 제목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선은 강화도 조약 때 조선은 청나라와 상관없는 자주국이다라고 했는데 청나라는 아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젠창, 한자로는 마건상인데요. 마젠창과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파견해서 내정과 외교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문관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뭘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청나라의 보호국으로 삼고 자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서구 열강들에게 당했던 제국주 열강의 침략의 역사를 조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죽었다던 민비가 돌아오고 민씨 권력이 재창출됩니다. 이들은 청나라 덕에 살았으니까 청나라에게 꼼짝 말아줘. 친청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청일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